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면 1984년 12월에 쌍용건설에 입사해서 28년 2개월을 근무하고 2013년 3월부터 구로구 고척동 야구 동구장 있는데 그 앞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옛날에 동양공업전문대학인데 건축과에서 10년 반의 교수 생활을 하고 2023년 3월부터 선거에 당선이 돼서 한국기술사의 제26대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3년 동안 이제 명예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이제 고문으로 이렇게 물러나는데 명예회장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건축 구조 재료, 시공,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건설 경영, 또 제가 박사학위를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 시공, 또 건설 현장 품질관리 실무, 또 안전관리 실무 등을 지금 서울의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 경기도 뭐 이래 등등 많이 좀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차는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왜 있느냐, 왜 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징후가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을 제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의 보호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이면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된다. 즉 건축물의 붕괴라든지 화재, 침수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고로부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관리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재료나 모든 것은 노후화가 멈추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만드는, 다시 말하면 경관연수라고 합니다만은, 경관연수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서 위험 요소는 계속 증가된다. 건축물의 노후화, 실태화 방치 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전국 사례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인식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예방이 복구보다 10배 저렴하다. 어떤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를 준공해서 건축주에게 넘겨주기 전에 하자 보수를 하는 게 훨씬 싸지, 넘겨준 다음에는 10배, 100배 정도의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점검과 이유관리로 대형 수리비라든지 법적 책임, 또 재산 가치 하락을 막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 안전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공동체 안전의식을 확산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입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와 법적 의무를 이해하자. 그리고 우리 강북구청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전 점검으로 대부분 안전사고를 다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입니다. 이제 기자가 좀 잘못했네. 예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정기적인 점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우리 인간도, 사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또 정밀 신체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크게 질환이 더 이렇게 번지기 전에, 더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치료를 한다면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하겠죠. 우리 건축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간 건축물을 비의도적 손상 환자의 손상 발생 장소별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집과 도로와 상업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낙상 손상 환자의 손상 발생 장소별 또 분포를 확인해 봤더니 집, 뭐 도로, 상업시설인데, 그 중에 건축물에서는 거실, 화장실, 계단, 그 다음에 방, 침실, 사무실, 이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통계를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건축물 연간 안전사고 종류물 발생 비율이 전 연령대입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 38.4%가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가장 많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약 21.6% 추락하고 떨어진 낙상.
그다음 세 번째가 부딪히거나 충돌 요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잘못 먹고 식품이라든지 이물질을 섭취하는 뭐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내 주거 공간별 안전사고 발생 분포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중에 22.2%가 침실 방이더라. 두 번째는 주방, 세 번째는 거실, 네 번째가 화장실 및 욕실이더라. 뭐 요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요소 위에 유발 주요 매개체를 한번 봤더니 1위가 편의시설용 가구, 뭐 침대, 소파, 식탁 등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2위가 건축 내부 마감재, 즉 석재라든지 타일, 바닥, 문짝 등에서 발생했는데 뭐 석재에서 어떤 부딪힘 또는 탈락, 타일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미끄러진다든지 바닥에서 또 넘어진다든지 문짝에 손이 낀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용 주방용품, 뭐 칼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식기가 뭐 떨어지든지 조리기구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위는 가전제품인데 가장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정수기, 다리미, 가열기 등이 되겠습니다.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건축물 요소 및 위해. 위해라는 말은 위험과 어떤 해, 손해, 그것을 줄여서 위해라고 하거든요. 위해 유발 주요 매개체 순위를 분석해 놨는데 이것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이렇게 점검하세요. 민간 건축물 공용 부분 안전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서도 공용 부위가 있고 전용 부위가 있죠. 공용 부위에서는 1위가 계단 경사로입니다. 계단하고 경사로. 가장 많습니다. 46.5%인데 주요 사고 유형은 구름, 굴러간다는 거죠. 낙상, 바닥 떨어지는 거, 미끄러짐, 발목, 뭐 샘 이런 정도. 그다음 물리적 원인 메커니즘은 계단코, 우리 계단코 있죠. 계단코 마모로 인한 접지력 상실 또는 핸드레일 이렇게 난간대가 잘 갖춰지지 않는다든지 또 동절기 결빙이라든지 또 어둡게 어떤 데 가보면 계단실이 어둡죠. 지금은 센서 등으로 돼가지고 가면 착착착 켜지는데 어두워서 또 이렇게 사고 난 일이 있고 특이한 통계를 한번 본다면 계단 사고의 62%는 내려가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올라갈 때 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항상 올라갈 때는 사고가 거의 없고 내려갈 때는 반드시 손을 어디다 붙잡아야 되겠어요? 난간대에 손수침에다 붙이고 딱 잡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24.8%입니다. 역시 끼임이라든지 부딪힘 이렇게 단차가 져서 단차 걸림 넘어진 거. 물리적 원인을 살펴보니까 문이 닫힐 때 강제 진입 시 강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센서가 인식이 잘 안 돼서 인한 충돌. 또 승강기 안에 승강기를 카라고 하죠. 카와 건물 바닥면에 미세한 수평 불일치로 인한 걸림. 지금 우리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조절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턱이나 엘리베이터 바닥이나 거의 수평으로 이루어졌어요. 약간의 단차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 전문 업체가 매달 와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단차가 없다는 것이죠. 특이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최근 5개년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강기 사고의 약 30%가 공동주택 공용부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공용부. 자, 3위는 지하주차장인데요. 주요 사고 유형은 차대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과 차의 충돌 또는 추락, 미끄러짐.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둥 구조물이, 기둥이 많잖아요. 지하에 가면 기둥이 많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어떤 차와 보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주차면에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닥친다든지 또는 요즘 아파트라든지 뭐 어느 공동주택이라든지 바닥에 에폭시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죠. 그쪽에서 이제 미끄러진 사고 뭐 이런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특이한 통계는 주차장 내부 설비 점검용 피트가 있죠. 피트에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지하 이동용 개구보의 주변에 안전 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특이한 통계입니다. 4위가 공용복도 현관로비인데요. 공용복도로 하면은 주로 우리가 고층 건물에 양세대만 쓰는 고층 건물은 복도가 없지만은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복도가 쭉 편복도가 있습니다. 미끄러짐, 가구, 뭐 적치물, 거기다가 자전거라든지 뭐 어떤 그 어디에서 이렇게 배달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갖다 적치해 놓죠. 그래서 우천시 비 올 때 유입된 대리석이라든지 타일 바닥에 물이 이렇게 묻어 있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적재한 자전거 또 유모차 등의 적재물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뭐 퍼블릭존,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사고를 위한 건축 법규와 설계 대책을 우리가 잘 구청이라든지 시청, 나라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계단 마감재 규정, 예를 들자면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용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는 시인성이 높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즉 웬만한 그 건축물에는 전부 다 넌슬립이라고 다 있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단이 하나가 이렇게 바뀐 거라든지 이런 때에 헛디딤으로 많이 사고를 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노란색이나 황색을 테이핑을 붙여서 사람의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단차 감지 센서 문제, 또 지하 주차장 보행 안전 문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계단 난간대가 계단에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면 25cm 정도 됩니다. 최하 25cm에 돼 있기 때문에 저 사이로 어린이들이 충분히 빠져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2년간 연립주택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현장 가서 업무 때문에. 우리 큰애가 저 사이로 밑에 쳐다보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찍어보니까 머리에 뼈가 균열이 갔어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 심의 가면 반드시 이 계단에 이렇게 계단에 난간 동자는 반드시 100m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공이 잘못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난간 동자가 넓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10cm 그러니까 100mm 이하로 촘촘히 설치를 해주는 것이 부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저런 그 난간대가 흔들린다면 중간에 이렇게 계단 마구리에다가 고정 철문을 대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좋겠죠. 이겁니다. 요거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덧댄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계단참 옥상 파라페트 높이는 1.2m입니다. 보통의 계단의 난간 살 동자의 높이는 90에서 120cm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계단 마지막의 높이 요겁니다. 요 자리는 반드시 1.2m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건축물은 지금 1.2m가 안 돼 있어요. 근데 1.2m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의 중심은 배꼽에 있거든요. 배꼽이 보통 평균 1.1m예요. 그렇기 때문에 1.1m보다 10cm 높은 1.2m를 해줘야 난간대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2m, 이 자리는 꼭 1.2m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1.2m, 이 자리도. 그 옆에는 1.2m가 아니고 90cm에서 1.2m까지 해도 되겠다. 그 다음 여기 보실까요? 여기 옥상.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연립주택, 모든 주택에는 반드시 이 바닥부터, 콘크리트 바닥부터 위에 손수층까지 1.2m로 해줘야 된다. 꼭 한번 자로 할까 하면 이렇게 재보세요. 자를 가지고 5m짜리 자를 가지고 한번 꼭 가서 재보세요.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도죠. 1.2m 설계가 됐죠. 이렇게 왼쪽에 설계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꼭.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이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왼쪽 건 우리 집인데
지금 계단 첫 단에다가 저렇게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면 발을 헛디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발을 헛디는 거. 그래서 첫 단이나 계단이 이렇게 그 회전이 바뀔 때는 반드시 주황색 아니 노란색으로 해주는데요. 주황색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공사 종점 시점을 노란 표지판이 아니라 주황색 표지판에 검정색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가 잘 띄는데 서구에서 유럽에서 다 바뀌어졌습니다. 야유에서는 가장 잘 띄는 색깔이 주황색의 검정색 바탕이에요. 검정색 글씨예요, 글씨.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주는 것이 잘 띈다. 꼭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실에 보니까 창호 난간대가 없죠, 왼쪽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측같이 이렇게 난간대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없다면 설치를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이 자가 진단할 수 있죠. 점검할 수 있죠. 자, 그런 대신에 유리로, 이제 만약에 유리로 해야 된다면, 유리로만 해야 된다면 저 밑에 보세요. 파란 안전 기준인 45kg의 추를 가지고 75cm 높이에서 낙하해서 그 충격에 관통되지 않는 그 유리로 해야 돼요. 저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자, 볼까요? 요런 거. 이렇게 유리로만 된 난간대가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그 금속으로 된 난간대가 아니라 저 유리로만 된 난간대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실에서 풍광을 잘 보기 위해서. 아까 그런 날 뭐라고 그랬어요? 45g 추 가지고 70 높이에서 깨지지 않는 강도를 강화 유리로 해야 된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이렇게 난간대를 유리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저 밑에 봐. 열간 유지 시험을 히트 싹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열을 일정 부분 올려서 유리가 깨지지 않는 시험하는 방법인데 이 히트 싹 테스트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그 난간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를 제가 찍어 온 건데 우리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소화전이 있고 밑에는 양수기함이 있는데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 안에 노즐하고 호스가 있죠. 그 호스를 지금 그 밸브에다가 딱 연결해놨죠. 밸브만 열면 바로 물이 나와요. 밸브만 열면.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집에서 119에 신고를 했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굉장히 확대가 될 예상이 된다. 그러면 119가 오기 전에 저 노즐을 가지고 분사시켜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도 쩔쩔매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재가 나거나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그 인식 능력은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우왕좌왕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저기를 열고 가져다가 분사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수기함이죠. 수도 계량기 양수가 다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파 우려가 거의 없지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일반 가정주택은 겨울철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양수기함 밑에가 보이죠? 그 양수기함에다가 단열재를 미리 좀 스티로폴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개를 잘라서 넣거나 또는 따뜻한 옷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옷을 버리지 마시고 저기다 채워서 따뜻하게 한다면 동파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또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 저 노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양수기함 메인 그러니까 주 밸브를 좌우로 돌려서 세대 내에 공급되는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제가 22층 건물인데 20층 살거든요. 온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압을 조절했더니 아주 잘 나옵니다. 집에서도 그 공동주택에서도 왜 수압이 낮아가지고 샤워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때는 이쪽 그 밑에 있는 밸브를 열면서 왼쪽으로 열면은 수압이 조금 세질 수가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계단실 옆에 부속실 제연설비다. 제연설비는 어느 기능을 갖고 있냐면 불이 나면 그 부속실에 압력을 양압을 시켜. 양압을. 그래서 그 안으로 아파트 내에서 불이 나더라도 그 연기가 이 부속실 계단실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만 나가면 살 수가 있겠죠. 사람이 빨리 피난할 수가 있고 계단실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제연설비입니다. 지금 이게 안 보여가지고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기 보이죠? 그리고 제가 우회에 도어를 살짝 열어봤더니 굉장히 먼지가 많이 껴 있더라고요. 저 먼지도 이렇게 좀 청소해 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요 밑에 한번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자고. 차압 형성 전실의 공기 압력을 화재 발생한 세대 내부보다 높게 약 40파스칼 내지 50파스칼을 만들면 그 안으로는 화재의 연계 이런 거가 못 들어온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저쪽에 제연 설비도 잘 되는지 한 번 정도는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요청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소화기가 있는데 저렇게 소화기가 물론 뭐 저기다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빨리 단 1초라도 빨리 가져다가 분사시켜서 화재를 진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보시면은 저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바로 옆에 그 핀이 하나 있어. 핀 옆으로 빼면 손을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소화기 옆에 위에 상단에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지금은 잡아도 이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핀이 있기 때문에 그 핀을 빼면 바로 이 분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노즐을 이쪽으로 빼서 뿌리면 저도 옛날에 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저걸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와서 진압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초기는 웬만한 건 다 진압이 됩니다. 집에서도 꼭 현관이라든지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화기는 평소 누구나 인식하기 쉬운 전실, 아까 부속실 또는 세대 내 현관문 근처에다가 또는 뭐 발코니라든지 잘 알 수 있는 곳, 우측같이 소화기 위치가 이렇게 적힌 곳을 하나 표지판 같이 위에 붙여놓으면 더 좋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옆에 문틀을 잼이라고 하고요. 바닥을 영어로 실이라고 합니다. 실인데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저 문턱이 안에 카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수평이 이루지 않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뭐 손이 끼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 잼 문틀과 저 문짝의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때 문짝과는 틈새와 또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바닥 문턱 위로부터 최소 1.6m까지 이렇게 높이 사람 한 높이 정도까지는 5mm 이하의 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짝과 문틀에 왜 5mm로 정해놨을까요? 어린이들의 손이 들어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5mm 한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아 이거 5mm다 3mm다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문은 몇 mm? 1mm가 작은 5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건축물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허용치가 6mm 조금 높습니다. 유리문은 5mm 1mm씩이 높아진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어린이들이 손을 끼워서 문짝에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갑종 방화문이죠. 갑종 방화문. 우리가 방화문은 말 그대로 방자가 막을 방자, 화재를 막는 문이에요. 갑종. 그리고 갑과 을 뭐 이렇게 하나의 구분한 건데 우리가 갑종 방화문이 있고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이 갑종 방화문을 제작한 업체들이 부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면 전부 다 불합격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거의 다 100% 합격입니다. 시험을 해보면. 만약에 불합격됐으면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완벽하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 갑종 방화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피난 계단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 계단 쪽으로 연기라든지 뭐 어떤 가스가 많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우리가 피난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정 방화문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 요 밑에 지금 제가 그 점선을 해놨는데 요 밑에가 바닥 문턱이 있거나 또는 우리 집 형태는 지금 우리 집 걸 찍은 건데 문을 닫으면 게스켓, 고무 게스켓이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과 문짝의 틈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집에서 불이 나더라도 저 문짝 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저게 틈이 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피난 계단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라. 이런 표지판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표지판이.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유도등이죠. 말 그대로 사람이 저 유도등은 전기가 나가도 저 유도등은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캄캄해도 한재는 전기가 나가도 유도등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유도등이죠. 위에 거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도어 클로저가 하나 왼쪽으로 보이죠? 문을 이렇게 닫히게 만든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도어 클로저가 도어 또는 체크라고 합니다만은 저렇게 요거가 있죠. 요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도어 체크는 안 되죠. 갑종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용 도어 체크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도등이고, 자 이게 왼쪽 것은 부적합이죠. 이건 일반 도어 체크입니다. 불이 났을 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측 것은 저기 원형 지금 빨간 원형이 있죠. 열감지 휴즈가 있어서 저걸로 인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갑종 방화문은 저와 같이 갑종 방화문용 도어 체크를 다 해야 된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할 수 있죠? 왼쪽 것은 그냥 일반이고 저렇게 우측 것은 저런 장치가 더 붙어 있어요.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이제 저 장축이라고 내가 굳이 표현을 했어요. 장축. 긴 축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아주 작은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아파트 경우도 요즘은 뭐 10개 동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 지하 주차장을 만듭니다. 각 세대마다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통합 지하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긴 저런 장축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늦잠 자가지고 출근이 늦어서 속력을 엄청 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PVC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를 가끔 가보면 저 PVC 이렇게 실제 턱이 아니고 저기다가 저와 비슷한 도장으로 하는 경우는 효과가 거의 없다. 왜? 한 번만 지나가면 사람이 이 자리는 턱이 없다. 이렇게 머리에 인식을 하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PVC로 된 저런 과속 방지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되죠. 요것도 이제 그런 일종의 이게 도장이죠. 이게 도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는 지하 주차장 내는 절대 서행을 해서 10k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10km예요. 10km 이상 달리면 위반입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우리 단지 내는 20km죠. 바깥에는 20km. 왜 그러냐? 바깥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도 관계없습니다만 지하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고 또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10km의 시속. 꼭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시면 알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표지판으로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왼쪽 그림은 저게 이제 비상벨이요. 비상벨이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뭐 연립주택도 좋고 어디도 좋고 비상벨 하나 만들어 놨다면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우측은 저렇게 기둥 위에서 상부에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해서 멀리서 봐도 저 기둥이 비상벨이 있구나. 어떤 강도가 왔더라도 빨리 저쪽으로 뛰어간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뛰어간다든지 내가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일단 빨리 뛰어가서 저기 버튼을 단추를 누르면 바로 연락이 되겠죠. 저렇게 우측같이 시인성이 좋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지하 주차장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 소화전이 아까 소화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둥이가 저렇게 소화전이 붙어 있네. 그런데 저 기둥이 주차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후진하고 또 주차하다가 많이 차량도 손상은 물론이고 저 소화전이 깨지거나 어떤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같이 여러분 우리 길에 중앙분리대에다가 저렇게 볼러드라고 하거든요. 볼러드. 저 볼러드 두 개가 우측같이 볼러드를 이렇게 설치한다면 차도 손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런 기둥도 손상이 안 되고 소화전도 손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저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는 볼러드는 바로 사다가 드릴로 뚫어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예. 원형 점선 안에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예요. 램프 A. 경사로인데 상하부에 아까 볼러드를 이렇게 놓으면 훨씬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않고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그것을 상하부에 설치함으로써 저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와 같이 상하에 없다면 관리사무소에다가 말씀드려서라도 꼭 설치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 주황색 같이 보입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 검정색을 연석이라고 해요. 연석에서 턱이 있다고 해요. 연석이라고 해요. 연석에도 저렇게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건설 현장 것을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지금 내려가는 램프의 경사로인데 왼쪽에는 그 볼로드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니게 했고 우측에는 차량이 다니고 저 밑에 이제 곡선인 램프에는 안 보이죠. 차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측과 같으면 저런 반사경이 꼭 있어야 된다. 반사경 없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가보면 꼭 설치를 해줘야 돼. 그래 반사경은 속도 제한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미러 해야만이 뭐가 이렇게 잠깐 부닥치거나 뭘 던져도 깨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아닌 저렇게 반드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반사경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어느 아파트는요 이렇게 램프웨이도 경사로도 한쪽으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가 있고 한쪽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조금 차로가 좁아질 수도 있고 설계상부터 저렇게 인도와 차도를 이렇게 구분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차도를 조금 좁히고 저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속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km입니다. 시속.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반사경과 안전 난간대가 지금 잘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충돌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갑자기 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 차가 갈 때 사람과 차와 충돌을 일어난다. 그 우측 같은 거 보세요. 우측은 저렇게 저 안에서 세대에서 나올 때 저런 난간대가 없다면 바로 그쪽으로 나오거든. 사람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으니까 멀리 돌아서 나오지 않고 바로 나오니까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측같이 저런 난간대를 없다면 설치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지키는 게 좋겠죠. 점검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주차장 바닥인데요.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마감입니다. 저게 에폭시 마감이에요. 에폭시 코팅, 라이닝 두 가지인데 에폭시 코팅은 두께가 0.5mm 정도를 바르는 걸 에폭시 코팅, 2mm 이상을 두께를 발라주는 것이 에폭시 라이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호텔이나 또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에폭시 라이닝을 합니다만은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는 거의 에폭시 코팅을 합니다. 0.5mm 정도. 그랬을 때 차가 다니는 길에 저렇게 우측같이 엠보싱 저런 게 볼록볼록볼록한 그런 엠보싱을 마감을 해준다면
차를 이렇게 꺾을 때 소리도 안 나고 또 미끄러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또는 개인 주택을 에폭시를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하실 때는 꼭 저렇게 우측같이 에폭시로 차가 다니는 곳만 하면 됩니다. 주차 면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민간건축은 세대 내부의 안전관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장실과 욕실 발생 빈도가 8.2%고 중상도의 위험이 있다. 중상도 위험이 있는데 주로 화장실과 욕실은 낙상이 많겠죠. 낙상 미끄러져서 많고 그래서 공간적 특성 또는 미끄러짐 넘어짐이 많을 거고 또 물리적 원인 메커니즘은 물기나 비눗물이 많이 바닥에 있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타일에서 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한 5년 전 정도 될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데 빨리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119에 싣고 갔습니다마는 사망하셨는데 화장실에서 의외로 미끄러짐 사고가 낙상 사고 많다.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적 대책으로는 어떤 거 있냐? 자재의 법제화, 즉 말하자면 동적 마찰 계수가 0.42 이상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또는 주택에 화장실에 타일이 저런 동적 마찰 계수 0.42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아주 보기 좋다고 미끌미끌한 아주 매끄러운 그런 타일을 많이 설치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다면 거기다가 새로 타일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다이소라든지 가셔서 고무 매트 같은 걸 깔고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이용하시면 미끄러짐 사고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 화장실 바닥이 벽체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냥 아주 미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물기가 있으니까. 특히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굉장히 잘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고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큰 중병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닥에는 반드시 동적 마찰 계수가 안 지켜졌다면 사다가 공매들을 사다가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언제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주변에 보면 미끄러져서 많은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적 마찰 계수 DCOF의 뜻은 왼쪽에 보면 뭐 다이나믹 코이피션트 오브 프릭션 해가지고 마찰 계수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을 꼭 시공을 해줘야 된다. 하도록 돼 있으면 저렇게 여러분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연립주택이나 이런 개인이 지은 주택은 잘 안 지켜져 있습니다. 의무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DCOF 그러니까 동적 마찰계수 측정 방법은 습인 상태 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마찰계수가 얼마나 나온지를 측정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신규 아파트 점검으로 갔는데 문턱이 상당히 높죠. 높게 보이는데 저게 6cm 정도가 나와야 슬리퍼가 걸리지 않습니다. 6cm 정도가 나와야 슬리퍼가 걸리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턱이 높으면 좀 이렇게 다니기가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슬리퍼가 걸리지 않도록 턱은 6cm, 60mm가 아주 정확하다. 저 6cm라고 써놨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는 굉장히 지금 낮죠. 턱이 아주 3cm도 안 나오죠. 다니기는 좋지만 슬리퍼를 바로 앞에다 놓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걸리니까. 참고로 6cm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0.42 경사로는 0.6 좀 높죠. 숫자가 0.6 왜 그러냐면 경사로는 더 미끄러지기 때문에 더 강도를 조금 높여놨어요. 0.6으로 기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화장실 동적 마찰 계수는 얼마예요? 넌슬립 그 지수가 0.4인데
경사로 이렇게 약간 경사진 데는 0.6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 타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왼쪽 보세요. 왼쪽에 지금 거울을 달려고 쇠붙이를 이렇게 금속을 설치하다가 저렇게 구멍이 뻥 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안에가 텅텅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으니까 못을 받거나 할 적에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떠붙인 공법, 저게 지금 떠붙인 공법입니다. 타일에다가 모르타르를 떠서 붙여서 벽에다 붙이는 떠붙인 공법은 타일 면적의 모르타르 면적이 80cm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장에 점검원을 가보면 아주 속을 잘 채웁니다. 웬만한 금속을 붙여도 깨지지 않습니다. 왜? 저게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적에 제가 개정했는데 저걸 넣어버렸어요. 저 80% 이상을. 저 숫자가 다른 어느 책에 있기 때문에 저걸 명문화 해버렸다. 어디에다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우리 건축물이 80%가 채우지 않았다면 소송을 걸어서 하자 보수를 이렇게 다시 해달라는 공동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저 80%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저걸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분이 지금 모르타르를 채우고 있죠? 저걸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다가. 꽉 채우지 않으면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몇 %요? 80%. 2021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다 반영을 했다. 2021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시공을 안 하면 부실 시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방 발생 빈도는 약 22%인데요. 뭐 추락, 낙상, 뭐 부딪힘, 충돌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든지 영유아의 수면 중 침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또 야간에 또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가구 모서리에 뭐 무릎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건축적 대책을 한번 보실까요? 유니버설 가이드, 그러니까 전국 그다음에 세계적인 가이드는 침실 내 주요 동선상 가구를 놓더라도 900mm, 그러니까 90cm 이상 떨어지게 배치를 해야 된다. 사람이 오고 가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 여러분이 아마 집이 좁을 경우는 90cm가 아니라 80cm 이하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90cm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닥에는 심눅수, 약간 이렇게 인식할 정도의 그 조명 시설이 꼭 있어야 돼. 심눅수면 아주 뭐 어둡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인식할 정도의 조도가 심눅수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침대 보십시오. 이 침대가 양쪽에 가이드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높단 말이죠. 침대가 이렇게 높으니까 어떻게 떨어지면, 자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큰 부상. 그래서 가능한 한 저런 침대를 좀 낮은 것으로, 낮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그 높은 저런 침대를 원하는데 낮은 침대도 굉장히 많아요. 떨어져도 아무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침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가구 선반인데요. 가구 선반에 저렇게 왼쪽처럼 가운데에 이렇게 수직의 받침, 가운데에 받침 저런 목재가 없으면 처짐이 발생해가지고 아주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항상 집에 저렇게 있는 것보단 가구를 앞으로 사실 때는 우측과 같이 가운데에 이렇게 수직으로 목재가 붙여져 있는 걸 사시면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가구에 지금 청색으로 이렇게 그 구멍이 있죠. 4개. 저게 통기관이에요.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은 상하에 하나씩 꼭 2개가 있어야 돼요. 한 칸에 상하 하나씩. 저 왼쪽 칸에 지금 저 밑에와 위에 하나 있고 우측에 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씩 있죠? 저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을 점검으로 가보면 시공사에서 위에 것만 설치하지 밑에 걸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거 간단합니다. 구멍 뚫어서 그냥 이렇게 그 PVC이기 때문에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 저걸 만듭니까? 가구 뒤에는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나무가 이렇게 부식이 되어서 썩어서 내구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구는 통기관을 상하에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우측에 저기 지금 그 선반을 내가 이렇게 제껴놓고 사진 찍은 건데요. 저 선반에 그 받침이 핀다보라고 합니다. 핀다보.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살고 있는 집의 핀다보는 저런 위에 같이 뿔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뿔이 나와 있어서 저 위에 그 선반에 때 구멍이 하나 있죠? 구멍에다 이렇게 찔러서 딱 이렇게 놓으면 신발장이든지 가구에 선반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걸 옛날 거 빼버리고 저 밑에다가 나무에 드릴로 구멍만 뚫어서 맞추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뿌령 핀다보라고 합니다. 뿌령 핀다보. 여러분 가정에 없으면 저걸 사다가 신발장 같은 경우도 저걸 사다가 이렇게 박으면 돼요. 박으면 자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뿌령 핀다보를 팝니다. 창호 이런 집 파는 쪽에서 파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뿌령 핀다보.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에 저 뿌령 핀다보를 지금 들어 올려봤어요. 저렇게 신발장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뿌령 핀다보가 없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스스로 사다가 새로 교체가 가능하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는 발생 빈도가 약 15.2%, 가변성은 상 정도네요. 이제 공간적 특성이 있고, 또 뭐 물리적 원인은 실내 이제 개구부, 방문 개폐 시 발생하는 강한 이제 이렇게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면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이 뭐 이렇게 부상을 크게 입거나 또 바닥 매트나 문턱이 있어서 걸리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적 대책으로는 문짝 안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민간 주거 건축물 내부 도어에, 그러니까 문짝에 댐퍼 일체형 경첩을 달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손끼임 방지 장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손끼임 방지 장치도 사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우측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한 거고, 왼쪽은 손끼임 방지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저건 기성품으로 팝니다.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린이 있을 때 문을 닫을 때 저기에 손을 끼워서 손이 아주 크게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실내 건축 후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의 실내 출입문에는 반드시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저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관리사무소에다가 요청하거나 또는 사다가 붙이면 어린이의 손끼임 방지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죠. 감전사고인데, 여러분 왼쪽 같이 어린이들이 젓가락 같은 거로 쇠붙이로 많이 저기를 끼워서 감전사고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측같이, 우측의 밑에 것을 저런 캡을 팔지요. 캡은 뭐 다이소도 팔고 많이 파니까 사다가 다 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상하로 두 개를 다른 전 코드를 꽂아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또 서지 콘센트라고 팝니다. 서지 콘센트라고 팔면 지금 우측 거 서지 콘센트를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저 서지 콘센트는 갑자기 한전에서 이런 거가 전압이 너무 높게 온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 저게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고가의 전자제품, 우리 집에 그 지금 TV도 저 서지 콘센트를 갖다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도 서지 콘센트를 인터넷에서 하면 하나 아마 15,000원 정도면 살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다가 꽂아서 설치하면은 큰 어떤 그 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순간 고전압을 흡수한다든지 전자기기의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할 적에 저런 서지 콘센트를 사다가 한번 사용해봐도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상기, 왼쪽에 검상기인데요. 저 검상기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안전점검할 때 꼭 가서 꽂아보는 건데, 집에서 사서 검상기를 사서 가지고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검상기를 우측같이 저렇게 콘센트에 꽂아보면 불이
제 위에 같이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무전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아, 지금 전기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를 확인해 보려면 이 검상기를 꽂아보면 되겠죠. 이게 자가 점검이에요. 자가 진단이고. 여러분, 저 검상기는 팔아요. 우리 배달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저걸 꼭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접지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역상으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가. 저게 다 나와요. 저 검상기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예, 검상기.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이것도 하나의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얼마고 또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검상기가 또 이런 검상기도 팔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건 우측 같은 경우는 좋은 거죠. 저것도 사서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이제 그 어린이들 부상을 많이 입죠. 엄마 하고 이렇게 그 막 달려오다가 모서리에 많이 이마라든지 신체를 부닥쳐서 많이 예, 부상을 입은데 왼쪽 같이 저건 뭐 많이 뭐 다 아는 상황입니다. 많이 뭐 있을 거예요. 저렇게 목재나 모서리에다가 붙이고 우측에 지금 아일랜드 테이블인데요. 아일랜드 테이블은 10R이라고 적혀 있죠. 파란 것이 10R. 10R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서리에 이게 약간 라운드지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싱크대를 교체할 때 저는 우리 집에 싱크대를 한 3년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그 모서리를 10R 10mm로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라운드를 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라운드를 지게 되면 왼쪽 같이 저렇게 그 어떤 PVC라든지 충격 완화제를 붙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집안에 새로 싱크대를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가 입주하려고 가서 점검해 봤을 때 저기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시공사에다가 저거 라운드를 치게 만들어 달라 하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꼭 그렇게 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방에 또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방 한번 살펴볼까요? 뭐 에리안 도구라든지 또 가스 인덕션 또 수분이 공존한 작업 공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적 대책으로는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기역자로 된 그런 주방 시스템인데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간 동선거리를 4m에서 6m 이내로 뭐 저렇게 큰 주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내로 해서 보행 중 가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촉이라든지 이렇게 부닥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런 문제를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인덕션이잖아요. 인덕션. 근데 인덕션을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사용하다가 잠깐 생각을 않고 어린이를 뭐 보고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누가 뭐 친구가 배를 눌러서 잠깐 나간다든지 할 적에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 저기 계속 인덕션이 켜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을 많이 태우거나 연기가 집안에 꽉 차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션의 경우는 반드시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뭐가 있다고요?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꼭 활용해 보세요. 저도 집에서 가능한 타이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한 15분 정도 될 거다 하면 음식을 15분에 맞춰 놓은 거예요. 우측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자, 여기는 또 이 싱크대 밑에 개수대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싱크대 개수대 밑에 저 원형 안에 그 추가 하나 있죠. 추가 있죠. 저 추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개수대 그 수전에 있잖아요. 수전을 이렇게 청소할 적에 설거지할 적에 이렇게 뺐다가 놓으면 따라 들어가는 원리가 저 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밑에 추가. 근데 저 추가 왼쪽 그림처럼 왼쪽 사진처럼 전선이나 배관에 걸려가지고 저 기능이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측같이 저렇게 안 걸린 형태로 만든다면 최상이겠지만 왼쪽같이 배관이나 전선을 옮길 수가 없다면
이 그 추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 움직이게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그 가이드를 사다 붙여가지고 그 선으로 호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걸리지 않습니다.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저 추가, 저 검정색의 추가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가이드를 사다가 설치하면은 잘 돼요, 작동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저 원리 때문에 그 호스가 따라 들어가고 잘 안 따라 들어가고 원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또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개수대 밑에다가 각종 뭘 많이 놔요. 무슨 뭐 쌀 같은 것도 넣고 무슨 그 견과류도 넣고 마른 생선도 넣고 미역도 넣고 많이 넣어놨잖아요. 뜨니까 저게 안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인데요. 저 현관문도 지금 저 가스켓이 빨간 것이 써져 있죠. 저 가스켓이 오래되면 안 좋아요. 저는 한 2년 전에 사다가 제 손으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팝니다. 시중에 팔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딱 센치 재서 다시 끼면 돼요. 손으로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잘라가지고 끼기만 하면 되는데 저게 만약에 너무 오래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쪽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온다든지 차가운 열이 들어와서 집안의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가스켓을 전체 사방으로 옆에 위에 아래까지 교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지금 우리 집을 찍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을 찍은 건데 도어 클로저가 있고 제일 위에 우측에 보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도어 락이 이렇게 붙어 있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집 건데요. 저는 왼쪽에 뚜껑을 열고요. 뚜껑을 열고 우측같이 보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화살표 쪽에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면 저게 문이 잘 닫히고 느리게 닫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뚜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이 있는 건 저 뚜껑 손을 빼면 빠집니다. 바로 우측같이 빠져서 저 우측에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문이 압력이 세어지고 약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 여러분 집에서 현관문을 딱 놨는데 안 닫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커버 있는 저쪽에 화살표 있는 쪽에 나사 이렇게 돌리면 압력이 세어지고 약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 점검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난 방지라든지 또는 강도가 왔을 때 문을 저쪽 걸어 놓으면 많이 안 열리니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고리도 있죠. 이렇게요. 고리 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방문이 자꾸 닫혔을 때 저걸 지금 크게 보입니다만은 작거든요. 저걸 딱 설치하면은 방문이 꽉 바닥에 저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절대 열리지나 닫히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제 확 닫혀가지고 쾅쾅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요런 형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형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리에 대해서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유리. 여러분이 지금 집에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열 손실이 어디로 가장 많이 드느냐면 저 유리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저 밑에 35%가 유리로 빠져나가요. 유리로. 그 유리로 빠져나가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여름철엔 덥고 겨울철에 추운 것이죠. 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유리의 단면이에요. 유리 단면. 이중유리가 되어 있죠. 이중유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햇빛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 있고 이거 외부죠. 왼쪽은 외부고 우측은 방 안 내부입니다. 자, 그러면 저 파란색 그 실선이 있죠. 실선. 저게 로이 코팅면이에요. 코팅면. 로이 코팅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 손실이 적고 많고 이렇게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자, 왼쪽은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상업용 건축물. 얘는 2면, 저기 샵 1, 샵 2, 샵 3, 샵 4가 되어 있죠? 저렇게 저 2면에다가 로이 코팅을 해야만이 여름에 시원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같이 24시간 거주하는 데는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 코팅면이 어디에 있다고? 저 3면에가 코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죠.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왼쪽에 한번 시험을 한 자료입니다. 단열바라고 어떤 창문에 있을 때 중간에다가 단열재를 끼워 놨더니 왼쪽에는 이렇게 얼어붙었지만 저 우측에는 전혀 열이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단열재라는 끊을 단자예요. 끊을 자, 열자, 열을 끊어버리는 거죠. 냉기를 끊어버리고 뜨거운 걸 끊어버리는 것이 단열재예요. 단열재. 지금 단열바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험해 보니까 제가 시험한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런 단열재. 그 우리 유리는 양쪽에 둘이 이렇게 그 짝유리라고 하는 짝유리 사이에 저 밑에 그 간봉 무슨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죠. 저게 흡습재인데 저 안에가 그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나 아르곤가스가 있을 때 그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유리 단면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유리 단면이 저렇게 보인다. 자, 그리고 풍기판이라고 여러분이 거실에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저 밑에 바닥에 저렇게 풍기판이라고 붙어 있어요. 문풍기나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문풍기. 저게 상하부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저게 없다면 그 문 쪽에 거실의 외부 창호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저걸 막는 것이 풍기판이에요. 풍기판. 문풍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풍기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근데 저게 없다면 저게 설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게 뭐라고요? 풍기판. 문풍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외부에 보면 모헤어라고 이렇게 그 어떤 돼지털 같이 이렇게 생겼죠? 저것도 문틈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건 보통 6년 내지 8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더 오래됐다 그러면 부슬부슬 가루가 떨어진다. 가루가 떨어지면 인체로 호흡이 돼서 인체에도 유해하죠. 그러니까 저건 빠집니다. 왼쪽에 모헤어는 빠집니다. 저걸 빼가지고 집어 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사다가 넣으면 됩니다. 저걸. 팔아요. 모헤어. 창호에 들어가는 모헤어가 판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로이유리가 열적 단열 성능이 좋은 유리인데 옛날에는 왼쪽에 라이터를 켜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저게 붉은색이 화살표가 보이죠? 저게 로이 코팅맨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요즘은 뭘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저게 18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한 회사에서나 사지 일반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만 저런 카드를 대면 바로 로이 코팅면이 아까 우리 공동주택에는 3면, 일반 상업용 건축면에는 2면, 그 면이 다 바로바로 나와요. 어디로 돼 있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다시. 요건 뭐냐면 유리업체가 저기다가 지금 무슨 카메라 같은 걸 대고 있죠? 그 유리 요 사이에 저기 그 간봉이라고 써져 있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건조 공기 아니면 아르곤가스가 있어요. 아르곤가스. 근데 아르곤가스를 넣으면 훨씬 열적 성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조 공기보다 밀도가 1.6에서 1.8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적 흐름을 차단시키는 역할이 아르곤가스가. 그래서 문제는 저 아르곤가스를 집어넣었더니 1년에 0.5%씩 누출이 돼요.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실란트라고 있죠. 실란트. 저 밑에 실란트라고 보이죠. 우측에. 그 실란트를 이중으로 실란트를 해줘야 돼요. 이중으로. 이건 전문성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 기계로 됐더니 아르곤가스의 충전율이 85% 이상이어야 되는데 딱 91%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저게 사진입니다. 체크할 때 사진. 그래서 그 아르곤가스가 85% 이상 나오면 정상이고 열적 성능이 잘 확보된 로이 유리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열적 손실이 어디로 가장 많더라고요? 외부 창호 유리로 35%가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에너지를 세이빙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저렇게 왼쪽과 같이 역삼각형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화재가 나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그쪽으로 모여 있으면 소방관이 저 유리를 뚫고 그 재난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제도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 이상부터 저게 다 정부에서 10층 이하 정도의 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는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런 역삼각형이 붙어 있다면 재난이 발생할 때는 빨리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역삼각형을 붙인 그 앞에는 가구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무슨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그쪽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 4, 5년 전에, 한 6, 7년 전 됐나요? 제천에서 그 2층에 사우나에서 29분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 건물에 저런 역삼각형이 붙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저쪽 가서 모여 있다가 소방관이 저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다 꺼내가면 되거든요. 저기 우측에 지금 건물 보세요. 저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이죠? 역삼각형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왼쪽 사진은 서울의 마곡에 이화여대 새서울병원의 복도에서 찍은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병원에도 복도에다가 저걸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럼 빨리 그쪽으로 가 있으면 소방관이 뚫고 여러분을 꺼내간단 말이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건축물 기울어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 왼쪽에 지금 그림은 피사의 사탑이죠. 저게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건축물인데 저게 사람이 사는 건축물이 아니라 종탑이에요, 종탑. 종을 저기다가 치는 그 성당의 종탑인데 그 당시 몇 년도예요? 1174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연약 집안에다가 기초를 앉혔더니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은 저런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했냐. 저 건물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기둥을 약간 이렇게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기둥을.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춰서 넘어가지만 않도록 했는데 저게 효자 노릇을 하죠.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저 피사의 사탑을 전부 다 보고 가죠. 그래서 일부러 이탈리아에서는 저런 피사의 사탑을 넘어지지만 않게 계측 관리를 통해서 넘어지지만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저걸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 건물도 웬만큼 그냥 들어 올려버립니다. 지금 그 서울에 수서역 있잖아요. 수서역 SRT 있잖아요. 그 지붕이 너무 낮게 설계돼가지고 4.5m를 위로 올렸는데 다 준공된 건축물을 지붕을 4.5m를 들어 올려버렸어요. 자, 그렇듯 지금 어떠한 건축물도 웬만한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넘어져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자,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지금 공동주택을 그 빨간색으로 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저 밑에서 받쳐주는 하중이 잘 골고루 받쳐줘야만이 어떻게 돼요? 건물은 반듯하게 서 있겠죠. 그래서 저기 한번 볼까요? 대체가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보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을 내력이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외력이라고 하는데 내력이 위력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구조물은 저 건축물은 안정적에 서 있겠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의 힘, 땅의 힘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제 이런 그 창문이 잘 안 닫힌다면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장비로 그 건축물을 수직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장비가 다 건설회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건축물이 반듯한지 안 이렇게 기울어진지를 체크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 수평대라고 합니다만은 크게 뭐 효과는 없을 거지만 어쨌든 어떤 물건이든 뭐든 저걸 대면 수평이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구조물이나 물건은 기울어졌다. 이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건축은 외벽균열인데요. 자, 시간이 이제 뭐 자꾸 쫓기는데 빨리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공하자의 정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자 정의를 3가지 내놨는데요. 첫 번째 시공하자라는 것이 뭐냐면 끝마무리를 잘못했거나 시공 중에 부실 시공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시공하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시공하자, 미자가 아닌 미자입니다.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5단계에 거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3단계만 거쳐서 물건을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단계를 한 단계를 축소시키고, 이것도 일종의 미시공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시공하자는 발주처나 건축주가 승인이 없는데 알아서 돈을 적게 들이려고 저급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티로폴, 압출제, 보온재라고 하죠. 그 보온재를 밀도가 낮은 것을, 단가가 싼 것을 설치했다, 임의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경시공하자입니다. 이런 하자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이 3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하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 정의를 판사가 또 여러분이 저걸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아주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전상 결함이라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를 안전상 결함이라고 한다. 두 번째, 기능상 결함은 불안, 불편을 처리하는 하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 사람이 사는데 거주하는데 불편하다. 이것을 기능상 결함. 미관상 결함은 그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입니다.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만을 유발하는 하자를 미관상 3가지 결함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게 정해놨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어느 주택이든지 균열이 0.3mm를 우리가 기준으로 둬야 돼요. 얼마요? 0.3mm. 0.3mm보다 크면 문제가 있고 0.3mm 이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0.3mm 이하라도 물이 많이 나온 지역에는 물이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물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습기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0.3mm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콘크리트를 박사학위를 한 사람으로서 콘크리트는 균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균열이 갔으니까 이거 문제 있네? 이거 부실 시공했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는 그 재료는 세계 미국에서 시공하나 한국에서 시공하나 이탈리아에서 시공하나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콘크리트 특성이 그래, 재료가. 자, 여러분이 부모님의 DNA를 이제 태어났는데 DNA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건물이든지 물로 비벼서 수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그냥 가요?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균열이에요. 균열이에요. 마르기 때문에 축소하면서 그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은 구조적 균열, 그러니까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균열은 문제가 있지만 0.3mm 이하 이렇게 실금이라고 하죠. 실금. 그런 건 문제가 없다. 콘크리트 우리 모르는 국민들은 조금만 실금만 가도 이거 부실 시공했네? 잘못은 아니에요. 콘크리트 재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아직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고 어느 나라고 만들지 못해요. 왜? 콘크리트처럼 관리하기 쉽고 싸고 오래 쓰고 썩지 않고 타지 않고 이만큼 좋은 재료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쓴 아파트 공동대 연립주택에 균열이 갔다고 이게 부실시키고 문제가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구조적 균열, 계속 균열이 벌어져 가지고 그 건물이 붕괴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균열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열 폭을 0.3mm 이상 미만 이렇게 나눠놨다.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균열 보세요. 균열. 자, 왼쪽 균열은 0.3mm 이상이에요. 저건 문제가 있어요. 저건 보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우측같이 균열이 0.3mm 미만입니다. 저것은 간단한 보수로만, 거기다가 코킹이라든지 저거 보수제가 있어. 간단하게 보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콘크리트라는 것은 한번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잖아요. 그럼 보름 후에부터 5년까지 약 5년까지는 계속 균일이 가고 있다. 제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 봐요. 균열 부위에 약간 검정색이 보이죠? 저 균열은 오래전에 갔다 금방 갔다. 언제 갔을 것 같아요? 균열이 오래전에 간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집이 균열이 갔다면 오래전에 간 것은 그 공사장으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다. 저렇게 자체적으로 간 것이다. 그러나 저 균열 사이에 흰색으로 보인다. 균열이 흰색으로 보인다. 갑자기 균열이 발생했다. 이것은 바로 직전에 간 것이다. 왜? 쪼개지면서 그 면이 하얗게 보여요. 그렇다고 백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밝은 색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열을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 색깔이 어두면 먼지가 오래 타 있으면 아, 오래전에 균열이 간 것이다. 그런데 저 색깔이 밝은 색이 있다. 최근에 간 균열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저도 박사학위 하면서 지도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그 보는 방법을. 별것 아닌지만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균열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면 오래전에 간 것이다. 먼지가 탔기 때문에. 그리고 밝은 색이면 최근에 간 것이다. 이렇게 균열을 체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누수 습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방수하면 막을 방자 물을 막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인류가 물이 없어서는 단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 불필요한 물이 있으면 뭐예요? 곰팡이가 슬거나 습기가 차거나 또는 어떤 어떤 벌레가 서식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인데 왼쪽에 볼까요? 물, 틈, 압력차 세 가지가 있죠.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애면 물이 샌다 안 샌다? 안 샌다. 자, 틈과 압력차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물 안 새죠. 그리고 물과 압력차가 있는 틈이 있으면 물 셀까요? 안 새요. 자, 물과 틈이 있는데 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등압이라고 해서 등압. 압력이 같다 해서 등압이던데 등압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그 창문들이 비싼 창문들이 있습니다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틈, 압력차 이 세 가지 중에 밑에 썼잖아요. 누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제거하면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저렇게 건물에 여러 가지 지붕, 벽체, 피트, 저 빨간 피트죠. 바닥에 저수조 이렇게 이런 쪽이 다 이제 물이 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물이 쫙 지상 구조체 지붕부터 땅 속에 있는 외벽 이런 쪽이 다 물이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옥상이에요. 옥상에 저렇게 그 노출 방수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노출 방수를 많이 해놨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볼까요? 요거 한번 보고 앞으로 다시 올까요? 어디 있냐? 그걸 지워버렸나? 잠깐만요. 아, 지워버린 명이네요. 뭐냐면 그 우리가 방수할 적에 저런 에폭시를 바를 때나 시트 방수를 할 때 방수할 적에 콘크리트 면의 함수율, 그러니까 물이 함유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8%입니다. 8% 이하가 되면 위에가 완전히 말랐다 하고 이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라는 제품은요, 아무리 오래돼도 콘크리트 내부에 물기나 습기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 이하를 기준을 두되 에폭시가 떠버릴 수가 있다. 왜? 안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측 거예요. 우측. 저거에 보세요. 우측에. 저게 탈기판, 탈기구라고 그래요. 저 단면대구를 밑에, 위에 거는 사진이고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그 구조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씌워놨죠. 이쪽에 모자를 씌워놨죠.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가 뜨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에폭시 방수를 만약에 하잖아요.
사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있는 집을 에폭시 방수를 사다가 이렇게 발랐는데요. 우측까지 탈기반을 파릅니다. 저 탈기반을 설치하고 하면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가 습기가 저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기반 탈기구가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보셨겠지만 저 왼쪽에 지금 설치한 지붕 보이죠? 왼쪽에. 저렇게 꼭 아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까요,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이 누수일 때 이렇게 지금 천장에 누수하는 것이 보이죠? 누수. 자, 누수는 물이 새서 누수일 수도 있고 결로가 떨어져서 이렇게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여기는 곰팡이가 발생했네요. 곰팡이. 자, 곰팡이는 한번 봐요. 저 밑에 온도, 높은 온도와 수분이 있으면 24시간 내지 48시간 내에 곰팡이가 발생한 겁니다. 저렇게 빨리 발생해요. 여름에는. 왜 발생하는가 볼까요? 저 밑에 뭐야? 풍부한 영양분이 있다. 먼지라든지 벽지, 종이, 목재, 섬유 또는 카페트, 가죽, 심지어 사람의 각질까지도 곰팡이의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저런 물만 있으면은 금방 곰팡이가 들어버려요. 왜? 먹이가 풍부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이 곰팡이스럽고요. 자, 예방비 관리 기준을 한번 볼까요? 습도 유지를 해야 된다. 여름에가 보통 습도가 막 80%까지 올라가잖아요. 겨울철에는 60% 이하고. 그래서 상대 습도, 우리가 그냥 이런 습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습도를 상대 습도라고 하거든요. 상대 습도를 30% 내지 60% 이하로 이렇게 좀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습기 제거기가 있지. 우리 여름에 그걸 많이 좀 활용해 주는 게 좋겠고, 또 주기적 환기. 요리나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가동해서 창문을 열어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곰팡이를 만드는 것에 제거하는 데 좋다. 그 다음에 단열 보완. 또 결로가 심한 벽면은 단열재나 단열 벽지를 시공해서 차가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해 줘야 된다. 자,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주전자에다가 찬물을 담아놓으면 물방울이 많이 생기지. 이게 결로, 매질결자, 이슬로자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뜨거운 표면 같으면 결로가 생깁니까? 결로 안 생겨요. 찬 표면에 고온 다습한 습기가 그 표면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로가. 그러면 결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여름에 생긴 결로가 있고 겨울에 생긴 결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겨울에 생긴 결로는 바깥에서 차가운 열이 들어오니까 그 표면이 차갑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방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습도가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가 그 표면에, 유리라든지 벽면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기죠. 결로가 생기면 바로 없어지지 않고 뭐가 발생한다? 곰팡이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결로가 많이 생기면 습도를 확 낮춰주는 방법. 그 다음에 표면을 뜨겁게 하지 말고 약간 차갑게 해주는 거. 밤에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놓잖아요. 발코니 같은.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살짝 차가운 공기가 들어서 그 표면이 뭐라고 할까, 이 실내 온도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역할. 이것을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보면, 아이고, 이제 관리, 이게 조금 잘 안 먹습니다. 다시. 공간별 취약 요인은 화장실, 주방 같은 데도 샤워, 요리, 설거지 등을 하고 나서 상대 습도가 매우 높다. 그다음 베란다, 다용도실도 외벽과 직접 맞닿아 있어서 결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또 붙박이장 가구 뒤에는 아까 같이 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서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결로가 발생해서 뒤에는 썩어가고 있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 실내 마감재 타일인데요. 타일이 요즘 대형 타일을 많이 쓰잖아요.
독이질, 자기질 타일이 있는데 그 저기다가 접착 강도라는 것은 타일을 붙잡고 있는 힘인데요. 그 붙잡고 있는 힘이 저 우측에 보면 독이질, 자기질 타일은 12kg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평방미터당. 포세린 폴리싱 타일은 20kg, 포세린 폴리싱 타일 10mm짜리는 25kg, 또 자연성은 10mm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타일 무게를 고려해서 그 접착제를 일반 접착제보다는 에폭시 같은 본드로 큰 대형 타일은 붙여줘야 된다. 자, 그런데 왜 큰 타일을 에폭시 타일로 붙여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포세린 타일, 자,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자, 지금 저기 그 타일이 저렇게 바닥이 떠버렸죠? 뜬이 역 V자로 이렇게 떠버렸어요. 바닥이. 뜬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떴냐면은 저쪽 우측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선팽창 계수, 그러니까 온도 1도씨가 올라감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나고 축소되는지의 계수가 선팽창 계수인데, 콘크리트와 시멘트, 모르타르에 비해서 저 중간에 점토 벽돌과 타일 한번 보세요. 점토 벽 타일 0.5, 0.6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저 밑에 우측에 그림 한번 보세요. 우측에 저 밑에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 도시로 많이 수축이 되려고 그래요. 많이. 자, 그런 반면에 아까 그 타일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0.06, 0.5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에서 구워갖고 나왔기 때문에 수축이 안 돼요. 밑에 건 수축이 많이 되려고 하는데 위에 건 수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저렇게요? 역V자로 올라와 버리죠. 저게 우리 동양미래대학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동양미래대학교 로비에 다 떠버렸어요. 저렇게. 겨울철에. 저게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바닥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선팽창 계수가 콘크리트와 타일, 점토 제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저걸 뜨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렇게 오므라들으려고 할 적에 타일이 오므라들고 늘어날 수 있는 줄눈을 넣어줘야 돼. 줄눈, 중간중간에 줄눈을. 그러면 똑같이 타일이 뜨지 않거나, 또 한 가지는 타일이 뜨려고 하는 힘보다 접착제의 힘이 더 커버리면 안 뜨죠. 접착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에폭시라든지 아주 강한 그런 접착제를 활용하면 뜨려고 하는 힘, 타일이 뜨려고 하는 힘보다 접착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뜬단 말이에요. 저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외벽에 점토 벽돌을 콘크리트에다 붙여놓은 건데, 이것도 저 가운데 그림에 지금 떠 있죠.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요. 한번 볼게요. 저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콘크리트, 왼쪽에 콘크리트는 많이 수축되고 점토 벽돌은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일본에서는. 저 일본 보세요. 저기 홋카이도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북해도에서. 저기 중간중간에다가 저렇게 줄눈을 크게 뒀죠. 중간에다 줄눈을 크게 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치장벽돌도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아까 같이 그런 논리다. 조금 전에 선팽창 계수 차이점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우측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벽돌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 규정을 만들어서 구조체에다가 연결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자, 보자고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죠? 자, 여기 우측에 지금 사진을 보면 벽체에다가 고리를 다 이렇게 걸어놨죠. 아까 앞에 탈락된 그런 건축물에는 저런 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진이 맞으면 다 떨어지네. 요즘은 저렇게 고리로 다 걸어져 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또 석재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석재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봐요. 이렇게 생긴 석재가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죠. 지진에서. 요 석재는 이렇게 그 패스너라고 해가지고요. 왼쪽에 그림 같이 패스너가 그 금속이 석재를 붙잡고 있는 건데, 저 패스너의 꼬짐촉이라고, 고정핀이라고 보이죠. 고정핀. 이제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요런 거. 요렇게. 요런 핀이, 고정핀이, 앞으로 가볼게요. 요 석재에다가 제대로 시공을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 저게 핀이 박혀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 자, 요게 패스너예요. 패스너. 금속. 요걸 왼쪽에 지금 그 구멍을 뚫어서 구조체에다가 설치하고, 우측에 이렇게 핀 하나 보이죠? 이렇게 핀이 보이죠? 우측에 지금 여기 벽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못같이 박아놓은 거 있죠?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저걸 빼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탈락한 사례가 있어서 저거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또 타일이 저게 가끔 떨어지는데, 여러분, 저런 건물 외벽에 떨어진 타일이 북쪽이 잘 떨어질까요? 남쪽이 잘 떨어질까요? 어떤 쪽이 잘 떨어질까요? 저기 선생님, 타일이 저렇게 붙여져 있다면 북쪽이 잘 떨어져서 하자가 날까요? 남쪽이 잘 떨어질까요? 어디가 더 잘 떨어질까요? 타일이. 모를까요? 남쪽이 잘 떨어져요? 예? 남쪽이 이유가 뭘까요? 타일이 외벽에 붙어 있으면 남쪽이 더 잘 떨어져요.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왜 그러냐면 북쪽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겨울에도. 그런데 남쪽에는 낮에는 녹아가지고 그 속에 타일과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녹았다. 밤에는 어떻게 돼요? 얼어요. 얼었다 녹았다 이걸 동결융해라고 하는데, 그 작용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남쪽이 잘 안 떨어져요. 북쪽이 잘 떨어질 것 같은데 저 선생님 말씀대로 남쪽이 잘 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죠, 타일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오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접착제가 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줄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제가 경기도 북부청사를 갔더니 외부의 그 광장에 타일이 거의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가서 자문 의견서를 내주고 왔는데, 타일은 첫 번째,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그래서 봄에 되면 와르르 쏟아진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건물 아파트에도 타일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줄눈을 완벽하게 시공을 했어요. 완벽하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좀 허술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줄눈 사이에 물이 다 들어간다. 그럼 물이 들어가면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물이 있어서 겨울철에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얼었다. 그리고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팽창이 됩니까? 9% 팽창이 돼요. 9% 팽창이 되면서 팽창 압력이 발생합니다. 미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겨울에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고 영하 10도가 되면 깨져버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물이 9% 팽창하면서 팽창 압력이 발생하고, 그 팽창 압력보다 유리가 가진 강도가 작으니까 깨지고, 만약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영하 15도에 놨다고 봐. 깨지니까 안 깨지니까? 안 깨집니다. 왜? 물이 9% 팽창하면서도 그 팽창 압력의 힘보다 주전자가 갖고 있는 힘이 더 크니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일은 그런 동결융의 반복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접착제 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는데, 저것은 이제 탈락이 되면 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할 적에 본 구조체를 많이 잘 깨끗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모체, 구조체가 균일이 가서 타일까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에 균일이
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근본 원인을 파악한 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벽 단열재 공법인데요. 스티로폼을 붙이고 이렇게 마감재 플라스트를 마감해가지고 외단열 공법인데, 저게 옛날에 의정부에서 화재 사건 있는 것이 저 공법이에요. 근데 지금 요 사진은 옛날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 전국 단위에 외단열 공법이 저렇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왼쪽에 보이죠? 점접착이라고. 본드를 점점 이렇게 떡본드를 점점 이렇게 점으로 하다 보니까 부착한 거 아주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저런 단열재를 요렇게 요런 걸로 박아버려요. 요런 걸로 박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 참고로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외벽에 저 외단열 공법이 되어 있다면 저런 콘크리트 못으로 박아서 또는 콘크리트 구멍을 뚫고 저런 대목 같은 것을 박아서 하는 공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수로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벽인데요. 저 위에 사진이 계속 지금 깨져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지금 파일에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 저 우측에 지금 옹벽이 있는데 저렇게 물구멍이 꼭 있어야 돼. 물구멍은 석축이나 저런 콘크리트 옹벽이 다 똑같이 3스퀘어미터 하나씩 물구멍을 내줘야 돼요. 왜? 물이 흘러나가야 수압이 약해지니까. 한번 볼까요? 저기 균열이 가버렸네요. 석축이 균열이 가버렸죠? 저게 어떤 원인이 갔는지, 밑에가 기초가 약해서 균열이 갔는지, 토합이 아주 커서 균열이 갔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살펴봐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요 기준, 석축의 기준, 또 옹벽의 기준, 기준이 기술적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기준이 있다. 왜 이게 다 깨져버리지, 이렇게? 이상하다. 저쪽에 지금 콘크리트 옹벽이 있죠. 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옹벽의 중간중간 PVC가 보이죠? PVC가 보일 겁니다. 그 PVC가 물구멍이에요. 물구멍을 내줘야 토합이나 수압을 약하게 만들어서 옹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상태인데요. 이 배수 상태는 저 우측 같은 경우는 산마루측거라고 하면 적고, 산마루측거인데 산에서 내려온 물을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산 기슭에 뒤에가 산이 있다면 반드시 저거 있어야 돼요. 산마루측거가 없으면 언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덮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산마루측거는 꼭 산 기슭에 사는 분들은 이게 고속도로변에는 반드시 저 산마루측 우측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 물이 다 위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저 받아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다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 산마루측거다.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왼쪽에 그러면 저 옹벽 위에 번면이라고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흙이 자꾸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니까 거기다가 쇼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뿌려가지고 보강을 해놨죠. 그래서 물구멍을 지금 해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상태죠. 이렇게 물구멍을 안 내놓으면 토합이 상승되고 수압이 상승돼서 무너져 버린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 깨져버리지? 참 이상하다. 저기 지금 우측에 그레이팅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곧 우기가 닥치니까 여러분 집 앞에 저런 그레이팅, 맨홀 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런 데 담배꽁초라든지 저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걸 쇠 같은 걸로 해서 갈고리 같은 거 해서 반드시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저게 낙엽이라든지 오염물질이 하면 금방 옆에 침수가 되니까 수시로 나가서 물이 차기 전에 수시로 나가서 저런 구멍을 다 열어줘야 침수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여름에 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 다 저렇게 담배꽁초 뭐가 다 떤데에 와가지고 저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배수 능력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곧 우기철이 닥치니까 집 주변에 있는 그런 맨홀 뚜껑을 한번 보시고 구멍을 뚫어서 저것을 물이 바로바로 배수되게. 저게 엄청 여름에 침수되고 하는 데고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여기는 옛날에 저지대에서, 저 포항과 저지대에서 그 지하에 경사로로 차가 들어간 경사로 물이 순식간에 차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 차를 빼내로 들어갔다가 서너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찰 것 같다 하면 절대 차는 다시 사면 되잖아요. 생명 규정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물이 침수될 예정이 있다 그러면 우측같이 저렇게 차수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서울시도 각 구청에서도 차수판을 이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구청도 있는데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일본의 그 지하철 그 입구 있잖아요. 출입구 앞에다 반드시 전부 다 저렇게 그 차수판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철 그 출입구 앞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언제 보세요. 가시면서 아, 이게 차수판이구나. 저게 완전히 그 물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일정 높이까지 약 한 4, 50cm까지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빨리 침수될 것을 늦게 침수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수판을 꼭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는 지금 왼쪽은 저렇게 차수판이 설치되고 우측은 뭡니까? 반지하. 그때 서울에 반지하가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아마 강북구도 반지하가 많이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 우측같이 저기 창문 외부 쪽에다가 저기 차수판을 만들어서 빗물이 약간 침수되더라도 지하 그 반지하로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저런 게 있어야 돼요. 꼭 저거 꼭 한번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간이 그 저 차수판인데요. 시중에 저렇게 판단 말이죠, 저게. 그래서 PVC로 된 거니까 자기 집 앞에 저렇게 경사로 내려가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낮은 저지대에 현관이 있는데 앞에 물이 들어가는 데는 저거 설치하게 되면 상당 시간 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만 안 들어가면 우리 지하 반지하라든지 지하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저 침구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것도 팔 수 있다. 금방 사다가 놨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저걸 딱 끄집어서 막으면 훨씬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 PVC니까 얼마 돈이 안 들겠죠, 저건. 아까 앞에 거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좀 다소 가격이 나가겠습니다만. 자,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PPT가 좀 버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글씨도 다 깨져버리고, 지금 저 색깔도 이상하게 나오고 다 그러죠? 자, 이제 여러분, 경미한 징후가 발생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개인주택에 경미한 거라면 이런 거예요. 이제 벽체 균열이 0.3mm 이하다. 아, 이거 뭐 큰일 났네. 균일 났으니까 뭐 이거 금방 붕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가 균일이 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표면에다가 미장을 했거나 뭘 발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표면만 균일이 갔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점검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좀 문제는 있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다. 0.3mm 이하는. 그 다음에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같은데 수전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것도 스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사다가 고칠 수도 있고 점검할 수도 있고, 또는 물이 많이 문제가 되면 어디에서 저 잠그고 수리하면 됩니까? 아까 양수기함, 계량기함에 가서 잠그고 다른 걸 다 뜯고, 저는 집에서 지금 각종 그 도구를 가지고 뭐 양변기도 난 뜯었다가 고치기도 하고 세면대도 뜯었다 고치고 많이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요. 도구를 사다가. 그 다음에 뭐 전기 콘센트 교체라든지, 또는 양변기 물 내리게 줄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다가 충분히 고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저도 어떤 걸 보고 고치냐면 모르는 것은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뭐 양변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양변기 막혔을 때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다 해결해 줄. 예를 들어 뭐 전등 교체하는 방법, 세면기 막혀서 뚫는 방법, 뭐 이런 걸 다
콘센트 교체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이것을 꼭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이 자가 진단하고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북측의 결로벽에 단열재 부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등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 정첩이라든지 창호철문을 교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벽체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 다음에 현관문 도어 스토퍼, 아까 도어 클로저가 교체가 된다면 그것도 사다가 교체하세요. 얼마나 사다가 교체할 수 있거든.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어서 조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미한 가구 선반, 아까 핀다면 뿌리형으로 교체한다든지, 경미한 화장실, 샤워실의 수압 조절.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샤워실에 수압이 너무 약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그 양수기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절하니까 수압이 세가지고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면 뭐 남의 손 빌리지 않고도 저렇게 자가 진단해서 이상이 생기면 다 고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면 유튜브 활용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경미한 수리가 필요하면 자가 수리를 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저도 아까 수압이 약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요청이니까 세대를 방문해서 다 요청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상징후 또는 자가수리 또는 관리사무소가 불가한 경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용부위라든지 세대 내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건물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외벽 등 균열이 크게 자꾸 발생한다. 균열이 자꾸 크게 발생하고 있고 빗물이 그 안으로 침투돼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세대 내부에 누수가 심각하게 물이 샌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마감재가 아까 같이 벽돌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탈락이 하나 됐거나 아니면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는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로가 심해서 물이 막 줄줄 흐르거나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 담장, 옹벽, 석축 등이 기울어지거나 균일이 발생하거나 누수가 되거나 또는 붕괴 조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후면에 단지 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또 저지대 지하층에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 경우, 이런 때는 1차적으로는 개인 재산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의뢰하고 2차 외부 관리사무소에 의뢰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공용부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면은 우리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에다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어디다 해야 된다. 해당 구청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시의 해당 구청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공문을 보내면 무료로 기술사 같은, 나 같은 기술사, 뭐 건축사, 박사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줍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강남구청 관내에 외벽 균열, 타일 탈락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배수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자문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단 저는 이제 강남구청으로부터 수당을 조금 받겠죠. 작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징후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해당 구청의 건축과 아니면 주택과 그런 그 해결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자문을 요청하면 바로 그 전문가를 섭외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하니까 꼭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활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생활화. 지적 확인 생활화. 지적 확인. 지적 확인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철도에서 유래됐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비둘기호라든지 타려고 할 적에 역장이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저쪽에 그 확인하는 자리에다 손을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딱 지적하는 건데 이거예요. 보자고요. 이게 참 문제가 생겼어.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볼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자,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세대 내에서 유출할 적에 지적 확인을 생활화해. 저는 지금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자, 혼자 이제 집에 나가려고 할 적에 가서 인덕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인덕션 확인, 다리미 확인, 그 다음에 컴퓨터 확인, 그 다음에 TV 확인, 이 손으로 지적하면서 합니다. 직접. 그렇게 하고 한 바퀴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내가 인덕션 껐나? 내가 저기 TV, 밥솥 뭐 이런 거 켜놓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집에 있다가 이제 외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지적 확인 제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한 바퀴 돌면서 우측 바퀴 확인, 여기 확인, 나는 꼭 요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 주차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그 P자에다가 안 놓고 중간에다가 기어를 놓고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굴러가 버려요. 경사진대는. 그러니까 반드시 P자로 놨는지 차 속에서 확인하고 내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디 공용 화장실 갔어요. 우리 큰아들도 공용 화장실에서 그 선반 위에다가 스마트폰 딱 놓고 다른 일 딱 보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한 5분에 갔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변기를 쓸 때 그 옆에다가 스마트폰 같은 거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장실 나올 때 확인합니다. 확인. 반드시 확인을 생활화하세요. 그러면 안전사고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지적 확인. 이게 철도에도 시작했고 일본의 현장,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지적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확인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올 때도 확인할 수도 있고 꼭 집에 외출할 때 한 바퀴 돌면서 문을 닫았는지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문 열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 나갈 때. 아니면 현관에다가요. 지적 확인이라고 싹 써붙이세요. 지적 확인 이렇게. 지적 확인.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지적 확인하고 나가잖아요. 그냥 막 바쁘다고 나가지 마시고. 꼭 지적 확인을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어때? 외출 시 인덕션, 가스레인지, 다리미, 전자제품, 온오프 확인하자. 그 다음에 컴퓨터, 선풍기, 에어컨, 전기장판, 세탁기, 공공청소기, 습기 제거, 배터리 등 배터리 충전 제품, 각종 전선, 멀티캡, 전등 모든 것을 제대로 온오프 창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런 것을 뭐 하자고요? 지적 확인, 생활화해 보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는 지금 삼성건설에 있는 우리 후배가 알려줘가지고 이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됩니다. 사무실에 나올 때도 확인하고 나와요. 지적 확인. 꼭 한번 해보세요. 생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재난훈련 반복훈련으로 모건 스탠리의 기적을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남쪽 타워 2입니다. 남쪽 타워에 입주해 있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임직원과 고객 2687명이 철저한 사전훈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세계 재난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말한다. 건물의 70%가 모건 스탠리가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면 통계로 봤을 때 0.7 곱하기 3,000은 몇 명입니까? 2,100명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몇 명이 죽었다? 13명밖에 안 죽었어요. 자, 보세요. 당시 총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 속에서 모건 스탠리는 단 13명의 희생자만을 남기고 전원이 무사히 대피를 완료했다. 기적을 만든 영웅은 닉 네스콜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안 및 기업 안전 담당 부사장이에요. 마지막까지 대피 후에 사망했어요. 13분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저분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 언젠가 테러로 발생해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하에 폭발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회장께 보고를 했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테러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높은 빌딩에서 빠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피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물론이고 회장 대표님이 우리가 일처가 급하고 돈 버는 회사인데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강제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 강제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그렇게 거듭한 끝에 보세요. 테러 위험을 예견하고 훈련을 제도화시켰고, 또 경영진과의 갈등이 있어도 무조건 연사회를 실시했고, 안내방송을 거부했어요. 안내방송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했답니다. 테러가 발생했는데 건물은 문제가 없으니 다 사무실에서 대기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 자료 보니까. 그런데 릭 레스콜라 이분이 방송을 해가지고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우리가 훈련한 대로, 평소 훈련한 대로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해가지고 30분 정도 걸려서 전원이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전원이. 그러자 약 5분, 10분 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마지막 13분은 보안 요원들,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탁 안내하신 분들만 13분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대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스푼도 눈을 감아도 자동적으로 입이 갔잖아요. 그 정도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서 몸이 기억하는 대피를 했고, 완벽한 또 백업 시스템, 모건 스탠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백업을 해놨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금융회사인데 정상적으로 전 세계가 돌아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백업 시스템에서 다음날부터 가동이 됐고, 역사에 남긴 교훈은 잘 짜여진 매뉴얼과 반복된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 자, 나는 왜 이것을 모건스탠리 기적을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 가정주택에 모의 훈련을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의 훈련을 해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피하는 훈련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 한번 20층 건물에 15층인데 불이 났다고 한번 대피하는 훈련을, 거기다 연막탄 있잖아요. 사람 괜찮은 연막탄 한번 해가지고 화재 났어, 불이야 하고 대피하는 그것을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훈련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해. 만약에 제가 옛날에 영등포 살 적에 20층 건물 살 적에 내가 동대표를 한 2년 했는데, 15층 이상 건축물에는 제가 복사를 키를 해서 옥상으로 그 대피하는 탈출하는 그런 키를 하나씩 줬어요. 신발장 앞에다가.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 키가 아니라 옥상으로 나가는 키가 리모컨이에요. 저 밑에서 이렇게 누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문이 제대로 안 열렸었다, 다 죽는 거죠. 다 죽어. 그래서 그런 훈련을 꼭 공동주택에서도 분기마다 실전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초고층 건축물, 또 공동주택 이런 쪽에서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란 말이, 우리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저만큼 3,000명 중에 2,100명이 죽여야 되는데 13명밖에 안 죽은 그런 그 영웅은 누가 한 사람이 경영진과 마찰을 겪었어도 설득해가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한 끝에 13명밖에 안 죽었다. 미국에서. 저게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어디든지 훈련을 좀 해서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들었는데요.